최근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저조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뛰는 것이 좋다, 혹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빨리 올라오기를 바라야 되는 거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초반에는 왼쪽 측면에서 뛰었고요. 시즌 초반 이후에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중앙 공격수 자리에서 이번 시즌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그러다가 메디슨이 부상을 당할 때 메디슨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빠져서 다시 왼쪽 측면에서 하기 시작했고, 여기서도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뛸 때도 그렇게 좋지 않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이 적합하다, 혹은 중앙이 적합하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아니고, 손흥민 선수가 경기에 나올 때 아무래도 토트넘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다 보니까 손흥민의 플레이를 잘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느냐 만들어주지 못하느냐, 여기서 갈리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뛸 때도 장단점이 있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뛸 때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모든 선수가 다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어느 위치에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전술적인 패턴을 만들어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이번 시즌 더 많이 뛰었고, 이번 시즌 사실 원톱 자리에서 너무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원톱 자리에서 잘할 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손흥민 선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손흥민이 원톱으로 배치가 되면 당연히 피지컬적인 부분, 박스 주변에서 밀집된 수비 라인 사이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라인 사이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다거나 볼을 잡아서 버텨낸다거나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대신에 손흥민 선수는 스피드와 공간 침투가 빠른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올 때는 손흥민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좌우 측면을 넓게 쓰죠. 넓게 쓰면서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이 공간으로 뒤에 있었던 풀백들이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또다시 수비를 끌어당겨요. 그러면 한 명 한 명씩 수비를 끌어당기는 동안 이때 손흥민 선수에게 공간이 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앞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 수비 라인이 내려앉기 전에 토트넘이 공격을 진행하고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골키퍼와 수비수 요 라인 사이로 달려들어가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에요. 히샬리송이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요. 중앙 지역에 손흥민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디슨이 패스를 찔러주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히샬리송이 이 뒷공간으로 들어갈 때 손흥민 선수가 수비와 골키퍼 사이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컷백을 보내주면 손흥민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이런 장면이 나와야 손흥민을 가장 잘 활용하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장면도 보시면 측면에서 토트넘이 수비를 무너뜨리고 볼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 공간으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컷백을 한다면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 안쪽에서 상대 중앙 수비수를 이겨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피지컬적으로 부딪히면서. 그런데 여기서는 메디슨이 볼을 끌고 나가면서 상대 수비가 메디슨에게 끌려 나와요. 그러면 끌려 나오는 순간 손흥민이 이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공간을 찾아서 뛰어들어가는 게 손흥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컷백이 들어오면 손흥민 선수가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밀집해 있을 때 손흥민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스 안에서의 경합 상황이라던가 피지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상쇄시키면서 손흥민의 장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 빠른 스피드, 이거를 살려주려면 상대 수비를 계속 분산시켜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장면이 많아요. 이제 패스가 들어갔을 때 손흥민이 원톱으로 뛰면 볼을 받을 때 상대 수비수가 손흥민에게 달려들고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뒤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 선수인데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고 버텨주고 상대 수비수와 등을 지면서 플레이를 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장점이 아니다 보니까 등을 졌을 때 볼도 많이 뺏기고 뛰어들어가는 플레이가 안 나오니까 손흥민의 위협적인 장면도 당연히 줄어들고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저 좁은 공간에서 볼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공격적으로 잘 안 풀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 시즌 중반까지는 손흥민한테 공간을 만드는 게 잘 되고 후반기로 들어서니까 손흥민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안 나오냐? 기본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측면으로 수비를 끌어내고 그리고 풀백들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가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이게 토트넘의 가장 중요한 공격 패턴이잖아요. 그런데 상대팀들이 이제 그걸 다 알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측면을 내줍니다. 측면을 내주고 여기서 그냥 쿨루셉스키나 뭐 왼쪽에 브레넌 존슨, 히샬리송 이런 선수들이 볼을 받게끔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는 수비가 끌려나가지만 않으면 손흥민과의 볼 경합 상황에서 우리 수비수들이 이길 수가 있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토트넘이 여기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가져갈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사르 같은 선수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흥민의 앞에서 오히려 9번 공격수의 역할을 미드필더 쪽에서 올라오면서 수행을 해준다거나 그러면서 피지컬을 올려놓고 크로스가 올라가면 사실 여기서 좋은 찬스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면 예를 들면 히샬리송이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을 때 오른쪽 라인에서 크로스가 올라오는 순간 약간 길게 크로스가 올라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왜냐면 히샬리송은 제공권이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측면 지역에 제공권이 좋은 선수가 배치가 되면 일부러 길게 크로스를 올립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의 수비 라인에서 가장 제공권이 취약한 지역이 아무래도 중앙보다는 좌우 풀백 쪽이거든요. 그래서 풀백과 히샬리송의 제공권 경합 상황을 만들면 여기서 히샬리송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장면이 한두 번 나오기 시작하면 쿨루셉스키가 볼을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상대 수비가 방해를 하러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 이제 공간이 생기니까 그때 이제 다시 컷백을 할 수 있는 장면들, 포로가 뛰어들어가고 수비 끌려가고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 이런 장면처럼 조금 더 다양한 패턴을 만들면서 상대가 어쩔 수 없이 측면으로 끌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토트넘에게는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약간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메디슨이 부진하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부진한 것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메디슨이 이 좁은 공간에서 유일하게 이 공간 사이를 움직여주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볼을 소유해주고 이 좁은 공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지 않고 손흥민은 뛰어들어가고 메디슨이 패스를 건네주는 이러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이 메디슨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공격을 연결해주는 이런 플레이들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메디슨이 이런 플레이를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좁은 공간에서 메디슨 없이 본인이 볼을 잡아야 되는 장면들이 나오고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강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점에 가깝죠. 월드클래스 공격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도 미드필더 라인에서 패스가 안 오기 때문에 손흥민의 침투가 쓸모가 없어지고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도기가 부상을 당해서 왼쪽 라인에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그리고 지난 경기는 후반전에 스킵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 자리에 우도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그대로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이 공간으로 이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우도기가 뛰어들어가는 거랑 에메르송 로얄이나 벤 데이비스가 뛰어들어가는 거랑은 파괴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우도기가 부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이 공격 패턴을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에메르송 로얄도 뛰어들어가고 벤 데이비스도 뛰어들어가면 당연히 우도기만큼의 측면 공격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잘 안 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가운데서 고립되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너무 동일한 패턴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에 어떤 선수가 나와도 늘 베스트 11이 했던 그 플레이를 똑같이 부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나올 때 한창 잘할 때가 있었어요. 이번 시즌에. 언제였냐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축구 도사가 되었다 라고 평가를 받았던 건 원터치 패스죠. 이 원터치 패스가 어떤 거냐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특히나 메디슨이 시즌 중간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을 때 이 역할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메디슨이 없는 날에 오른쪽에 브레넌 존슨, 중앙 지역에 히샬리송과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이 볼을 잡으면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여기서 히샬리송,
쿨루세프스키, 그리고 브레넌 존슨, 여기다 뒤에 있었던 이제 로얄이 아니라 우도기까지 많은 선수들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마치 이강인 선수처럼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고 있다가 이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의 패스 능력을 최대한 살리면서 손흥민 선수가 찔러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너무 이제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그렇게 아까 뭐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측면으로 안 끌려 나와요. 상대 선수들이 안 끌려 나온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이미 수비수들이 촘촘하게 밀집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돌파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드리블 돌파를 약간 자제하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는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관적인 패턴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서 손흥민이 있더라도 볼을 잡았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오면 손흥민이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뛰어들어오는 풀백이나 아니면 뭐 중앙에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패스를 찔러주는 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돌파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패스를 찔러줄 때가 많죠. 그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돌파를 시도하면 오히려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랑 겹쳐서 상대 수비가 손흥민의 돌파를 막기가 매우 편해지는 장면들이 나와요. 두 선수가 겹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수비가 붙는 건데,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쿨루세프스키가 요 가운데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도 히샬리송이 일부러 가운데로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면서 이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 이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을 보시면 늘상 이런 패턴을 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아요.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매우 넓습니다. 반대편에서 방향 전환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서 끌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쿨루세프스키도 본인들이 이제 갖춰놓은 전술이 있다 보니까 수비가 끌려 나갈 때 쿨루세프스키가 뒤에 있다가 다시금 공간으로 뛰어가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여기서 돌파를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쿨루세프스키와 돌파를 하는 손흥민이 겹칩니다. 상대 수비도 당연히 두 선수가 모여드니까 모여들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경기에서 경기 중간에 손흥민의 돌파가 되게 잘 됐잖아요. 이게 왜 잘 됐냐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중앙 지역으로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중간부터 없었어요. 사실은 특히나 풀백으로 에메르송 로얄이 빠지고 스킵이 나오다 보니까 스킵이 오버래핑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면서 손흥민을 방해하는 움직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직접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이 장면에서 메디슨도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가운데 지역에 히샬리송이 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이 가운데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히샬리송이 볼을 받아서 포스트 플레이를 해주면서 손흥민에게 볼을 떨어뜨려주죠. 이 패턴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 선수와 겹치지 않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히샬리송이 버텨주고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손흥민 선수가 치고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밟으면서 돌파가 되진 않았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뛸 때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면 이 공간으로 아무도 뛰어들어가지 말고 손흥민이 돌파할 수 있도록 이것만 한다면 이제 상대도 당연히 뒷걸음질 치면서 손흥민이 돌파할 수 있는 공간을 안 만들어 주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은 뭐냐면,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뛰어들어가는 선수가 있을 때도 있고, 수비가 끌려 나왔을 때 손흥민이 직접 돌파를 하는 패턴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 놔야 상대 수비가 이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수비가 안 끌려 나올 때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야 손흥민 선수도 플레이하기가 쉬워지고, 상대 선수들도 당연히 손흥민 선수의 위협적인 플레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오히려 토트넘은 역으로 이용을 해서 손흥민에게 상대 선수들이 신경을 쏟고 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공간이라던가 허점들을 잘 이용을 해야지, 중앙이든 아니면 측면이든 한 가지 플레이만 하면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상대 수비 입장에서 똑같은 플레이만 하면 막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측면이 더 좋다, 중앙이 더 좋다, 이거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고 토트넘이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가장 잘했던 위치는 왼쪽 측면이 아니라 중앙 공격수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손흥민 선수가 개인적인 컨디션도 내려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컨디션이 올라오는 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더해서 전술적으로도 토트넘이 조금 더 유연함을 발휘해서 손흥민 선수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